시대의 지적인 인문학 나들이 출판도시 인문학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이상의 선생님이신데요. 먼저 인문학 강의를 듣기 전에 재즈팀을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연주해 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상의 교수님을 모시고 조선시대 지성들의 요람, 서원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이상의 교수님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이제 교수님을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강의 주제가 인문 학당이어서 뭐 저한테 이 건축 쪽 해서 좀 강연을 부탁하시길래 인문학당이니까 이 서원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원 그러면은 이 조선 왕조가 멸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 해서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어느 왕조라든지 무슨 기업이라든지 망할 때는 그게 잘 안 돼서 망하죠. 그러나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좋은 정신을 가지고 패기 발랄하게 뭐든지 시작하는 것, 뭐 한 국가도 새로 생길 때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서원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이 조선 말기에 그 서원이 가지고 있는 그 병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이 조선 사회에서 시작 당시에 정말 얼마나 맑은 정신과 이 건전한 어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 조선 사회에 서원이 정착해 나갔는가, 어떤 곳에 세워졌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고려 시대까지가 불교 국가였다고 우리나라에서 말씀이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조선 왕조는 이 유교 성리학을 국가 통치의 기본적인 이념을 가지고 건국한 나라입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교 국가에서 유교 국가로 전환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이 변환입니다. 이데올로기 뭐 지향하는 목표 자체가
전혀 다른 국가이죠. 이제 조선 사회는 이 유교 성리학의 이 바탕을 두고 모든 어떤 그런 우리 사람들의 일상생활 혹은 생활 방법, 사고 모든 것들이 이 성리학적 어떤 그 이념에 충실하도록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학교 교육에서는 저것이 크게 뭐 이렇게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우리나라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지금도 유교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에 뭐 바탕을 두고 행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벌써 조선 왕조가 1910년에 망했으니까 이 104년이 되죠. 벌써 이런데도 그렇습니다. 조선 왕조가 이제 성리학으로 무장한 국가가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선 사회는 엄청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은 이 하나의 그 사람들이 그 모여서 사는 그 마을이 이제 같은 성씨 이 혈연을 같이 하는 그런 이 시족 마을로 급속하게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 조선 중기를 지나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마을들이 이 시족 마을이 되죠. 그리고 그 잔재는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곳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사실상 이 지배계층의 이 살림집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고려 말까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모릅니다. 남아있는 집도 없고요. 그 다음에 터도 정확하게 발굴된 것도 없고 다만 문헌에서 조금씩 나오는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릅니다. 이제 특히 이 양반 사대부 이 지배계층의 살림집에 엄청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깥쪽으로는 남자들의 공간이 되고 소위 이제 사랑채죠. 고려 때까지는 사랑채라는 말 자체가 단어가 이 문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살림집의 저 뒷부분 안쪽이 이제 여성들의 공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그러한 가옥 구조가 되죠. 그리고 특히 외부의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에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 사랑채 앞을 거쳐 가지고 안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채에 계시는 바깥 주인의 철저한 이 컨트롤을 받게 되는 거죠. 안채에 출입이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채는 이 그 바깥 주인의 이 사회적 활동의 중심의 역할도 했습니다. 저러한 것들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에 보면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한 70% 돼야 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뭐 그 이상 될 거고. 이 아파트 구조는 조선시대 때의 이 살림집 평면 구조하고는 전혀 다르죠. 오히려 우리나라의 아파트 평면 구조는 우리 이 조선시대 때의 이 서민들의 이 가옥 구조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고급 아파트, 비싼 아파트일수록 그렇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평면 구조를 보게 되면은 남자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죠? 뭐 안방, 뭐 부엌, 뭐 거의 다가 이 여성의 공간이죠. 조선시대 때는 남성의 공간이 상당히 가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우리나라 남성들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아마 모를 겁니다만 그러나 자기 집에 남성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없는지도 사실은 본인은 모르죠. 그래서 아마 집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고 또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하고 이런 가옥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아시는 남성들은
평면 그 방들 사용을 자기 방으로 하나 만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렇게 이제 이 남성 중심의 사회로 조선 사회가 철저하게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바로 뭐냐면은 성리학이 추구하는 그러한 이 세계관 혹은 그 이념 에 굉장히 충실한 생활을 그 남성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특히 이 양반 사대부들은 이 육체적인 노동은 하지 않고 순전히 이 정신적인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치가 좋은 곳에 정자나 혹은 정사를 지어놓고 이제 책을 읽고 혹은 자기 마음의 어떤 그런 수양을 하고 뭐 이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이 유교 성리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사상을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에 나타난 하나의 대표적인 이 공간이 이제 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어쩌면은 이 유교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이 꽃을 피운 그러한 하나의 그 문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유교 성리학이 이제 조선 사회에 정착을 하면서 나타난 것이 이제 시족 마을이라 했는데, 우리나라의 양반 사대부 시족 마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그 보존 상태가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것이 이 하회 마을하고 양동 마을이죠. 그래서 이 두 마을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우리 한국 정부가 등재를 했던 것이죠. 2000년에 등재되었는데 이 이제 등재 신청서를 제가 썼습니다. 하회 마을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뭐 드릴 것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하회 마을의 제일 그 이제 이 종손이 되는 분의 집이 이제 마을의 중심에 있죠. 이것이 양진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 전체는 남성들의 공간이 되죠. 이게 사랑채가 되고 집에 사당이 되고 행당채, 언제든지 대문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사랑마당을 통해 가지고 안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 주인이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성의 공간 안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양동마을입니다. 양동마을하고 하회마을은 상당히 성격이 다르죠. 하회마을은 물가에 있는데 양동마을은 상기슭에 이렇게 있고 앞에 굉장히 넓은 이 들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기슭에 이제 그 이 종손, 이 양동마을은 이 손씨, 이씨 두 성씨가 살고 있는 시족 마을입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시족 마을 유형을 보면 크게 봐서 두 가지 형식인데, 그건 이제 양반 이 사대부 계층의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입향조가 터를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자기 시족 마을을 이룰 경우입니다. 이건 이제 하회 마을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남자가 장가를 가서 그 처가 동네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이 양동마을은 그러니까 처가에 장가 가서 내려앉은 그런 유형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쪽이 남성의 공간이죠. 여기 사당이 있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일단 여기 이 사랑채 뭐 이 공간이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중문을 들어가면은 이 안채가 됩니다. 이 여성의 공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양단, 아까 양진당은 제가 사진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서백당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채 여기 앉으면은 바로 밖에 이렇게 경치가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 유학자들은 집에서도 항상 이 자연과 함께하는 그러한 공간이 이 남성의 공간에 이렇게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양반 그 선비들은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 정신을 수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자 혹은 이 정사를 짓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자는 뭐 거기서 기거를 안 하면은 이 정자라고 부르고, 정사는 부엌도 있고 기거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을 돼 있으면은 뭐 정사라고 부릅니다. 꼭 그것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은 이 경주 안강에 가면은 회제 이현적 선생이 이분은 그러니까 양동 출신이죠. 양동 분이죠. 양동마을 분인. 양동마을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여기에 이제 동락당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채 이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짓고, 이거는 이제 살림집입니다. 살림집이고, 조금 더 뒤에는 이제 자연과 완전히 접할 수 있는 계곡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 계정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계곡에서 봤을 때에 이렇게 보면은 이 계정, 이 정자가 있고 이 계곡입니다. 이 정자 자체는 굉장히 작은 그런 건물입니다만, 이렇게 건물을 작게 지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인공으로 만든 구조물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런 낮추는 그러한 이 건축을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이 계곡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봤을 때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기회 있으시면은 이게 한번 가보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이 보십시오. 이걸 전체를 들어 올리면은 완전히 자연과 이 대청하고 이거는 하나가 되는 이러한 공간이 됩니다. 이러한 이 정사를 양반 사대부들이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교 성리학이 지향하는 그 이념을 가장 잘 반영한 이 건축물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서원입니다. 뭐 서원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립 교육기관이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이 공립 교육기관인 성균관하고 향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향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교육적인 한계, 특히 순전히 이 관리만 양성하기 위한 목표로 이제 향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뭐 상당한 뭐 아마 뭐 저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90% 이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고3들 뭐 대학 입학하기 위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원은 건립 당시에는 이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향교가 가지고 있는 그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올바르게 인간이 이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이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동양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지금에 와서 어쩌면 다시 이것이 새롭게 조명을 받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에서 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성리학이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에 유가적 관점에서 본 이 인성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 급제하다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올바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데, 이 유가적 관점에서는 이 전인 교육을 했던 것이 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 향교는 이 읍내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에 읍내에 설치하는, 그러니까 읍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서원은 저러한 이 전인교육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읍내에서 떨어진 곳에 굉장히 이 산수가 좋은 곳에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세속적인 어떤 그러한 욕망에 좌우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제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책을 읽고 이 교육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 서원이 이제 세워진 이 배경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 성리학적 관점에서의 이 사상이라고 한다면은 이 천인 합일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리학 유학에서 생각하는 사실상 이 천인 합일 사상, 저는 뭐 유교 이 철학을 전공하는 그쪽 뭐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은 천인 합일 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상 이야기하기 힘듭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건축과 관련된 입장에서 본다면은 유가적 관점에서 이 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재하는 중심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하늘이 주재하는 어떤 그런 질서 체계나 모든 원칙들을 제대로 이해할 때는 인간의 경지가 이 자연의 경지 혹은 하늘의 경지와 하나로 되는 어떤 그런 단계로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인간들의 삶의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은 이 천인 합일 사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거경궁리라고 하는 것과 이 경물 치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성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내면적인 것과 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은 항상 이 짝을 이루면서 같이 나타나야 된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흔히 이야기하는 무슨 지행 일치, 이런 것도 이 유교가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 건전한 어떤 그런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이 거경, 내면적으로 굉장히 자기의 마음을 이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서도 이 궁리,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이치를 이 궁구한다 그럴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저런 어떤 그런 거경 궁리를 하려면은 이 읍내에 시끄러운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용한 그런 산수 좋은 곳에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경물치지입니다. 경물치지는 이제 유교의 흔히 이야기해서 사서 오경이라고 했을 때 사서 중에 하나인 그 대학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경물, 치지, 성심, 성의, 그 다음에 수신, 제가, 치국, 청편하, 평천하 이렇게 10개죠. 그 중에 이 제일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경물치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되고, 그것을 그러니까 치지, 알매 다다를 때까지 정말 엄청나게 그 이치를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소위 주의가 해석한 경물치지입니다. 이제 그와 달리 이제 유학에서 보면은 저것을 마음의 상태로 또 해석한 그 왕양명과 그 이제 이 유학 그쪽 계통에서는 저것을 이제 마음의 어떤 그런 상태로 또 해석합니다만, 어떻든 저러한 어떤 인간들의 어떤 사물에 대해서 혹은 현상에 대해서 혹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던 겁니다. 성리학자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천인합일사상과 연관지어서 봤을 때에 이 인간과 자연이 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다다를 수 있는 학문을 해야 되겠고, 그러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자도 그러한 곳을 세웠던 것이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서원이 되게 되면은 더 본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곳에다가 성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이제 서원에 대해서 어떤 이 공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서원은 어떤 곳에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서원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는 이 전인 교육입니다. 전인 교육이고, 이것은 이 서원을 이야기할 때에 문헌들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이 장수입니다. 이제 결국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자세로 학습을 하느냐는 장수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만 유생들이 이 마음을 집중해서 학문에 힘쓰면서 수행을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이 집중력을 가지고 전혀 다른 잡념이 없이 이 공부를 하는 것인데, 유교 성리학에서의 그 학습은 이제 서원에서 물론 이루어지는데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는 유식을 통한 학습, 하나는 이 강학과 독서를 통한 학습, 하나는 재향을 통한 학습입니다.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도 서원 혹은 이 유생들의 어떤 공부 뭐 등등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문하는데 집중된 정신과 마음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고 즐기면서도 마음은 학문에 두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뭐 시체말로 이야기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강하게 받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떤 형식이든 간에 해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 스트레스 자체를 해소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하는 과정에서도 마음은 공부하는 데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그 심기 자체는 훨씬 더 크게 자기 자신이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이 휴식을 취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에는 보면은 이 유식 공간이 꼭 반드시 있습니다. 유식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바깥에 이 자연을 내다볼 수 있는 공간이죠. 자연을 보면서 어떤 자기의 이 심기를 크게 키우는 겁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이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지금도 보면은 이 산에 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산에 가는 분들 상당한 경우에 보면은 산에 가기 전과 다녀온 후하고 뭔가 이 마음이나 정신이 한 단계 이 맑게 된 어떤 그러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에 갔다 오면은 굉장히 탁 이렇게 몸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 산을 다르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자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위 그러한 유식을 통해서도 이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이 강학이나 독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향입니다. 재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서양과 접하면서, 그리고 이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재향이니 뭐 저런 등등들을 그냥 미신적인 것으로만 치부를 하고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유교에서 제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특히 서원은 반드시 제향 공간이 있어야지 이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서당과 서원의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서당에는 이 제향 공간이 없습니다. 다시 하겠어, 이 사당을 안 두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은 어떤 분의 신의를 모셔놓고 제향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 그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들 혹은 서원과 관련되는 분들의 그분들의 그 스승의 신의를 저기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스승의 신의를 이 서원에다가 모셔놓고 정기적으로 이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그냥 단지 제사가 아니라 제양을 하는 과정에서 그 스승이 살아 계셨을 때에 했던 학문의 그 어떤 그런 경지, 그 다음에 그분이 가졌던 여러 가지의 그 몸가짐, 언행, 뭐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에는 이 세 개의 공간이 이제 있게 되고 학습 자체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서원은 이제 풍기군수로 있던 주세붕이 세운 것입니다. 1542년에 풍기군수로 있으면 세우게 되는데 조선 건국이 1392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392년에서 1542년이면은 정확하게 150년입니다. 주세붕이 그 연도를 계산은 안 했겠습니다만 이건 다르게 하게 되면은 드디어 이 조선 사회에서 이 성리학이 이 정착을 하고 드디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구가 나타나는데 150년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세붕이 세웠을 당시에 이 서원의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 태계 선생이 그 이후에 풍기군수로 오시게 되고 그리고 태계 선생은 이 백운동 서원을 보면서 바로 조선 사회에 이 성리학을 정착시킬 길은 바로 서원을 통해서다. 그러면은 이 서원이 이 서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립 교육기구거든요. 이 공립인 향교는 이미 있는 것인데 이거 비록 사립이지만 왕으로부터 이 교육기구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에게 이제 이 사액을 청하게 되고 왕은 드디어 이 백운동 서원에 사액을 내립니다. 내리면서 새로 이름을 지어주죠. 그것이 이제 소수서원입니다. 지금 이제 풍기에 가면은 소수서원이 있죠. 영주 풍기입니다. 이 이후부터 이제 이 조선 사회에는 이 서원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태계 선생은 이 시기에 서원 창설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 같은 경우 요새하고 성격은 같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종의 운동권이었습니다. 상당하게 지식 혁명을 시도했던 그 운동을 하셨던 것이죠. 태계 이양의 노력으로 조선 사회에 이제 많은 서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서원이 어떤 곳에 세워지느냐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원은 일단 읍내에서 벗어난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 산수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것은 이 향교가 읍내에 자리 잡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고 또 불교 사찰도 사실은 도시에도 세워졌습니다만 이제 산속에 세워지는 곳도 있는데 서원과 불교 사찰의 이 틀을 잡는 그런
보는 관점에서 큰 차이를 보면은 불교 사찰은 상당히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잡게 됩니다. 그러나 서원은 그렇게 깊은 산 속은 아닙니다. 읍내에서는 떨어졌지만 서원 앞으로는 들판도 있고 이러한 곳에다가 터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서원에는 그 사당에 자기들 스승의 신의를 모시는 공간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원마다 그 사당에 모신 스승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향교와 서원이 다릅니다. 향교에도 사당이 있고 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향교 사당에는 전부 공자를 모십니다. 그리고 공자와 그 제자의 신의를 모시는데, 서원은 공자나 공자 제자의 중국 그 제자의 신의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서원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서원마다 자기들의 그 돌아가신 스승의 신의를 모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조금 전에 보신 도동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원당 김경필 선생의 신의를 모시고,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 도산서원 같으면 잘 아시겠죠? 퇴계 이황 선생의 신의를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모든 향교는 공자의 신의를 모십니다. 이거 굉장히 다른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산서원입니다. 이게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죠. 안동에 본래는 예안이죠. 지금은 이제 안동시가 됐습니다만,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면은 여기가 안동시는 이쪽에 있죠. 이 아래에 이렇게 있고, 온해가 이제 퇴계 선생이 태어난 곳입니다. 퇴계, 그러니까 태실이 여기 있죠. 그 건물나무 이런 분들 가보신 분 계실 것 같고, 이제 낙동강이 이렇게 있으면 퇴계 선생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분가를 해가지고 이 근처 사시다가 결국은 이쪽에 와서 사시게 되죠. 이쪽에 와서 사시게 되고, 지금도 그러니까 퇴계 종택은 여기 있죠. 여기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퇴계 선생이 여기에 이제 암자 서당을 지어가지고 제자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요 7번 요게 퇴계 선생 묘소입니다. 산소가 이렇게 위에 있고. 그런데 말년에, 제일 마지막 말년에 퇴계 선생이 이 낙동강을 바라보는 여기에다가 도산서당을 짓죠. 도산서당을 짓고, 그리고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위해서 도산서당 있던 그 자리에 서당은 그대로 두고 그 뒤에다가 도산서원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은 대단한 유학자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되면은 왕들이 퇴계 선생이 학문을 했던 도산서당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왕은 이제 그 궁궐에서 멀리 안 나가잖아요. 흔히들 백리 밖으로 안 나간답니다만, 물론 난리가 나면은 멀리 도망을 가죠. 가는데 그래서 궁궐 궁중 하원들에게 도산서당을 그래서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도산서원은 굉장히 좋은 서원 일대를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많은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죠. 보십시오. 낙동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이런 어떤 그런 이 산으로 둘러싸인 여기에 도산서당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요 뒤에 요 산이 이제 도산이죠. 도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지금은 이게 안동댐 때문에 이 안동 호수가 돼서 물이 차이족해서 물이 이렇게 녹조가 심합니다. 그죠? 어쨌든 이 겸재가 그린 도산서원 그림 보십시오. 개념은 전부 같죠. 이렇게 이런 곳에다가 도산,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요 앞에 도산서당을 세우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요 뒤에다가 서원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경사진대에다가 퇴계 선생은 제일 처음에 여기 도산서당을 지어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다가 도산서원을 짓는데, 어떻든 그 제자들이 본래는 어디에다가 도산서원을 지을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여기에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앞에 서당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 뒤에 지을 것인가 하는 건데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 서당이 있고 이쪽으로 제자들이 자는 기숙사, 이 농운 정서가 있었는데 그 사이를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뚫고 지나가 가지고 저 뒤에다가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틀을 수평으로 쭉쭉 이렇게 테라스 같이 이 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전체가 굉장히 본래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었던 것처럼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의 도산서당은 요겁니다. 제자들이 공부했던 곳은 농운정서가 여기고요. 돌아가신 후에 이제 여기에다가 도산서원을 짓죠. 뭐 요건 도산 서당이죠. 도산 서당 보시면은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입니다. 세 칸이고요. 태계 선생은 굉장히 긴박하게 여기 이 서당을 지으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같은 세 칸인데도 요거 굉장히 막 공간 넓고 작은 건물이지만 최대한도로 활용하려고 한 노력이 그냥 보이는데 보시면은 요 세 칸인데도 그 폭이 다릅니다. 그죠? 부엌은 제일 좁고 이 공부하시고 주무시는 곳은 조금, 그 다음에 제자들하고 같이 하는 마루는 조금 더 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부하는 공부하고 주무시는 곳은 조금이라도 좀 넓게 하려고 벽장은 부엌 쪽으로 내밀어 뿌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뒤로 기둥 밖으로 조금 내밀고, 이 대청도 보면은 이렇게 밖으로 조금씩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 불법 건물입니다. 물론 그 당시 허가는 아니지만 소위 제대로 된 국법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은 것이 이 도산서당입니다. 보십시오. 마루가 이렇게 나왔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씨는 아마 태계 선생 글씨일 것이라고 학자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 도산서당을 이렇게 그린 걸 보면 태계 선생은 아까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유학자들에게 저러한 장소를 잡은 가장 큰 이유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하는 거고, 태계 선생은 여기에 도산서당을 짓고 그러한 공간으로 꾸밉니다. 바로 이 앞에다가 이렇게 대를 두 개 만들어 가지고 조성을 해 가지고 여기 서 가지고 내다보면은 낙동강 전체 앞에 벌판이 보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면 혹은 이러한 것들을 크게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서당 안에서도 이 밖으로 이렇게 내다볼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산책로를 이렇게 만들으셔 가지고 유학자들이 좋아하는 매화 무슨 국화를 심으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 도산서원에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옛 분위기가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살려놓으면은 태계 선생이 생각했던 이 유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조경, 이 정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동댐 때문에 상태는 안 좋습니다만, 거기서 내다보면은 이 앞이 확 트인 저러한 이 공간이 이 자연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 지금 1,000원짜리 말고 지금 돈 이전의 돈이 사실 한국 문화를 굉장히 잘 반영한 디자인인데, 1,000원짜리 뒤에 보시면은 도산서당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담들이 다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 앉아가지고 밖을 내다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을 내다보면서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인데, 서양 건축은 건물 자체가 오브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건물 자체가 감상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건물을 봤을 때 그 건물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건물의 인면의 비례라든지 이런 등등들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우리 한국 건축은 서양과 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달랐던, 특히 유학자들에게는 건물의 인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 속에서 자기 자신이 건물의 주인이 돼가지고 건물 속에서 밖으로 내다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서원의 배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서원에는 공부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 자기 스승에게 돌아가신 스승 선현에게 제사하는 그런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원 뒤에는 이렇게 제향하는 공간이 있고 앞에 이 강학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강학 공간을 만드는 방식은 서원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강당을 뒤로 해가지고 강당 앞에 동제, 서재, 학생들 기숙사를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강당을 이 뒤가 아니고 강당을 앞으로 해가지고 이 동제, 서재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많은 우리나라의 서원은 이것이 훨씬 더 많고, 이런 배치를 한 서원은 호남 지방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도동서원 보시면은 강당이 뒤에 있고 이 동제, 서재 경치 좋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공부를 했던 것이죠. 피람서원 같은 경우는 강당이 앞에 있어가지고 이쪽 이렇게 됐을 경우에 좋은 것이 뒤에 이제 그 사당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데, 이러면은 이 전체 공간이 제사를 지내기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서원들의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유식, 강학, 이 제향, 지원 이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병산서원 같은 경우에 앞에 이제 유식하는 공간, 뒤에 강당, 제향. 우리나라 많은 서원들이 기본적으로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식 공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거는 여러분들 서원이 이렇게 경치 혹은 산수가 좋은 곳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는 건데, 소수서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앞으로 이 정자가 하나 있고 서원을 끼고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이러한 곳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정신을 이렇게 맞게 가다듬었던 것이죠. 공부하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유식을 통해서도 학습을 했고 강학을 통해서는 당연하게 학습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 이 강학 공간을 이렇게 뒀습니다. 이 도산서원이고요. 우리나라에 많은 서원들이 그렇습니다만 이 공간이 이제 서원 원장실입니다. 원장실이 서원 전체의 중심이고, 원장이 사실은 서원 전체 공간을 통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체면이 있으니까 이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알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서 앞에 동제, 서재에서 학생들 공부하는지 다 알고, 여기 고직사인데 밥하는 곳입니다. 고직사에서 밥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배가 고프면은. 그 다음에 이 전사청에서 제사할 때는 여기 이 제수 장만하는 곳이고, 여기 도서관입니다. 우리나라 서원에는 다 도서관이 있죠. 도서관 장서관에게 누가 들어가서 책을 가져와서 공부를 하는지도 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서, 그러니까 요 방에 앉아 있으면은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간들이 감지가 되는 것이죠. 방 안에서. 이 이제 서원의 제사 공간인데, 소수서원 같은 경우에 지금도 우리나라의 서원은 지금도 그 제사가 이어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향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형식화된 면이 큽니다만 본래는 제향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깨닫는 그러한 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도동서원에서는 또 이 경기 체가의 형식인 도동곡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도산서원 이제 태계 선생 위패죠. 도산서원에 뭐 이렇게 지금 제사 지내는 모습이고, 뭐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제사 공간이 있고, 도산서원은 본래는 딴 서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래는 밤에 지냈는데 벌써 한 6, 7년 됐죠. 이제는 낮에 제사를 지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밤에 지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낮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서원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전적들, 목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선시대 때에
이 지방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중심지였고 또 네트워크의 중심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입니다만 이 조선시대 때의 이 한국의 서원은 이 성리학이 이 반영되어 형성된 이 건축과 경관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전체를 이루는 이러한 서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한국의 서원 중에서 지금 보신 서원과 몇 개 더해 가지고 9개 대표적인 서원을 세계 또 이 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1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걸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